알싸한 매운 떡볶이, 눈물 쏙 빠지는 불짬뽕에 청양고추 팍팍 들어간 낙지볶음까지 듣기만 해도 입안이 얼얼해지는 느낌이죠. 이열치열, 화끈한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는 왜 매운맛에 중독되는 걸까요? 우선 매운맛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크게 4가지로 마늘이나 양파에 들어있는 알리신,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 겨자나 고추냉이에 들어있는 시니그린, 고추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운맛은 단맛이나 신맛 같은 미각과 달리 혀에서 통각으로 느끼는 감각인데요. 촉각의 말초신경을 자극해 느껴지는 통증의 일종이죠. 인간을 비롯한 포유류에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추위나 더위 등 온도를 느끼는 온도 수용체가 있는데요. 고온 감각 수용체는 TPRV1으로 매운맛을 내는 고추의 캡사이신이나 마늘의 알리신 등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즉, 이들 성분이 포함된 매운 음식을 먹으면 45도씨 이상에서 활성화되는 TPRV1이 깨어나 우리 몸속에서는 이를 매우 뜨겁고 위험한 신호로 인식하는데요. 그래서 매운 음식을 먹으면 속이 타는 것과 같은 열감을 느껴서 땀이 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즉, 우리 몸을 보호하는 온도 센서가 작동하는 것이죠. 이렇듯 매운맛은 우리 몸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온에서 고통을 동반하는데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매운맛에 열광하는 걸까요? 매운맛은 고통을 동반하지만 매운 음식을 먹은 후에는 심리적인 시원함이 남는다고 합니다. 마치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공포영화를 보는 것과 비슷한 희열이 느껴진다는 건데요. 고추의 캡사이신이 TPRV1을 자극해 우리 몸은 화상의 위험을 감지하고 뇌는 이 고통을 상쇄시켜주는 엔돌핀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실제로 열에 노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은 금세 휘발되고 은근한 쾌감이 남는 것이죠. 이처럼 소량의 캡사이신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대상포진이나 말초신경병증과 관련된 통증 치료에도 이용되며 혈류를 원활하게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매운맛을 찾게 되면 매운맛을 느끼지 못할 때 오히려 무기력함을 느끼는 상황이 온다고 하는데요. 이는 당 중독과 비슷합니다. 우리 몸은 당을 섭취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는데 이 짧은 행복감에 중독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당을 찾는 것이죠. 매운맛도 비슷합니다. 또 매운맛을 자주 먹게 되면 매운맛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고 더 맵고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으면서 미각 역시 둔해진다고 합니다. 유레카! 엄룡 얼음과 식용 얼음이 모두 만들어지는 이곳. 1m가 넘는 길이의 긴 철틀에서 일정 시간 냉동 후 꺼내면 얼음이 완성되는데, 그런데 얼음을 꺼내고 난 자리에 얼지 않고 출렁이는 물이 있다? 이 물은 대체 뭐? 이 물들은 대체 뭐예요? 이 물이 뭔 역할을 하냐면 이 염수물이라고 해서 이 소금을 차갖고 영하 8도, 9도 온도 나가게 물을 차갑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하 8도 기록하네요? 예, 바닷물 생각하면 돼요. 짜지. 그래서 얼 수가 없지. 이 차가운 물이 이 철통을 얼려서 이 안에 얼음을 얼리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준비된 얼음 틀에 깨끗한 정제수를 가득 넣어 얼음을 만드는데, 이때 어는 점이 낮은 영하의 소금물이 얼음 틀 주변을 감싸기 때문에 얼음이 더욱 잘 얼게 된단다. 그런데 이때 얼음을 얼리는 물에 갑자기 무언가를 넣는 기술자. 대체 뭘 넣은 걸까? 이거 맑게 얼기를 위한 에야 역할을 하는 걸 찾는 거예요. 이걸 해야만 투명하게 얼음이 맑게 얼어요.
안 그러면 이거 안 하면 얼음이 하얗게 얼어. 보통 냉동실에서 일반적으로 얼린 얼음은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흰 빛을 띠는 백빙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데 이제 하얀 얼음은 고기에도 안 좋잖아요. 그거 빨리 녹고. 근데 이 에어를 들어가면 얼음이 좀 단단해지고 녹는 게 조금 오래 가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작정 낮은 온도에서 급격하게 얼리는 게 아니라 적당히 낮은 온도에서 오랜 시간 얼리기 때문에 더더욱 단단하다는 기술자의 얼음. 이 얼음은 전날 3시에 빼갖고 얼린 얼음이고 이건 완성된 얼음이 지금 뺄 거고. 아, 이렇게 완성되게 이 얼음이 얼어지려면 48시간 걸려요. 만 이틀. 드디어 만 이틀간 힘들게 얼린 얼음이 세상에 빛을 보는 시간. 그런데 힘들게 얼린 얼음을 다시 물속에 넣는다? 사실 이것도 얼음 만드는 과정 중 하나라는데 딱 얼어있기 때문에 얼음이 안 빠지니까 이 통에서 좀 녹여서 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속에서 갓 꺼낸 얼음은 너무 꽝꽝 얼어 있어서 얼음틀에서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흔히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낼 때 비틀어서 빼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는데 이렇게 완성된 얼음은 각각의 필요한 과정을 거쳐 어음용 얼음과 식용 얼음으로 나뉜단다.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라 아직 식용 얼음을 만드는 단계가 남아있다는데 앞서 봤던 어음용 얼음과는 만드는 과정에서도 차이가 난단다. 이건 이제 칵테일이라고 먹는 식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제조 방법에 있어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렇게 빼서 보니까 안에 됐죠. 가운데 얼리면 이물질 같은 게 보이기 때문에 그 비는 상태에서 깨끗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는 거예요. 식용 얼음이기 때문에 구석구석 한 번 더 깨끗한 세척은 필수. 얼음이 투명할수록 상품의 가치도 높아진다는데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투명 얼음 완성이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얼음을 기계에 넣어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는데 이 과정까지 마치고 나면 식용 얼음 완성이다. 유레카! 이때 다리를 세워 일어나는 로봇. 심지어 준비 운동이라도 하듯 제자리에서 돌기까지 합니다. 마치 동물처럼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이 로봇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게 에이딘6라고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로봇인데요. 이 네 발로 걸어다닐 수 있는 사족보행 형태로 개발된 로봇입니다. 에이딘이라 불리는 이 사족보행 로봇의 앞부분에는 눈을 담당하는 센서가 달려있어 공간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계단을 오르거나 점프하는 등 상황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특히 지난 2019년 13개 팀이 참가한 드론봇 챌린지 대회에 나가 로봇 분야 최우수상을 거머쥐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테스트를 마치고 사람들을 피해가며 연구실로 복귀하는 에이딘6. 다양한 종류의 로봇 중 사족보행 로봇을 개발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3, 4년 전까지만 해도 두 발로 걷는 로봇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돈은 되게 비싼데 아주 거대하고 그런데 이거 사람이랑 같이 갈 수 있겠나? 예를 들어서 계단 올라가서 막 이렇게 쓰러지고 막 와장창하고 부러지고 뭐 자동차 운전도 못하고 이거는 실용화에는 아직 좀 멀지 않았나. 근데 사족 보행 로봇은 기본적으로 안정되게 서 있거든요. 네 발로 하면은.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라이트한 이런 포맷으로 우리가 그 기술을 구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사람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택한 사족 보행 로봇. 엘리베이터 버튼 조작은 기본. 병 뚜껑을 열 정도로 정교한 움직임까지 가능한데요. 이는 세계적으로 손꼽는 센서를 개발한 최 박사 덕분입니다. 얇은 다리처럼 보이지만 가볍고 튼튼할 뿐 아니라 여기엔 최 박사의 오랜 고민을 해결해준 중요한 센서가 숨어 있습니다.
수입 센서 대비 10분의 1 이하의 가격에 얇으면서도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하는 이 센서는 무려 1톤이 넘는 승용차도 거뜬히 끌 만큼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데요. (2016년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대 기계기술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유레카! 패션을 보면 그 나라의 문화가 보인다? 다시 찾은 다문화 박물관.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패션 속 숨은 수학. 나를 알리거나 또는 나를 숨기거나 예부터 패션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가면부터 살펴봅니다. 중세시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멋진 가면 속에 자신을 숨긴 채 축제를 만끽하곤 했는데요. 카니발 축제라 불리며 현재까지 그 풍습은 이어져 오고 있죠. 이렇게 아름다운 가면과 함께요. 한편 손을 대지 않고 순식간에 휙휙 가면을 바꾸는 중국 전통 연극 병검에 쓰이는 가면도 전시돼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동서양 가면의 차이점을 짚어볼까요? 서양 가면은 가로 13cm, 세로 21cm인데 반해 동양은 가로 17cm, 세로 20cm. 동양 가면 가로의 길이가 4cm나 더 기네요. 그 이유는 바로 서양인보다 광대뼈가 더 발달했기 때문이랍니다. 이번엔 패션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상, 안 볼 수 없죠? 각 나라의 전통 의상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이곳에서 한눈에 딱 수학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나라마다 색다른 무늬와 패턴이 있다는 거. 먼저 동유럽의 전통 의상입니다. 폴란드는 화려한 색의 반복을, 불가리아는 정교한 자수의 대칭, 슬로바키아는 꽃무늬와 레이스 장식을 주로 사용한 점이 특징. 펄크 드라크라는 북유럽 스웨덴 전통 의상은 하늘과 숲, 꽃과 나무에서 볼 수 있는 자연색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스웨덴 국기를 연상할 수 있도록 제작됐는데요. 그리고 패턴의 대표 주자 체크는 스코틀랜드 남자들이 착용하는 킬트라는 전통 의상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의상 속에서 숨은 수학뿐 아니라 나라마다 다른 개성도 한눈에 보이네요. 이번엔 각국의 다양한 신발을 살펴볼까요? 일본의 전통 의상 기모노에 맞춰 신는 신발인 게타. 나무 신인 게타의 굽을 이렇게 높인 이유는 비가 오는 날이나 땅이 진 곳에서도 잘 다니기 위해서입니다. 특이한 모양으로 깎은 굽, 옆에서 보니 수학 기호인 원주율 파이와 비슷한 모습도 보이네요. 몽골 전통 신발인 고탈에서도 수학을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곡선입니다. 드넓은 초원에서 승마를 즐기는 몽골 사람들은 말 등자에서 발이 빠지지 않도록 신발 앞코를 뾰족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고 지대가 낮은 네덜란드는 발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를 깎아 클로그라는 신발을 만들어 신었는데요. 클로그와 터키의 전통 신발 예메니에선 두 수와 두 식 사이의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부동호를 찾아볼 수 있죠. 유레카! 풍부하고 거친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전력으로 생산해야 하는 만큼 해상 풍력의 핵심인 발전기 성능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풍력에서는 블레이드, 즉 회전 날개가 발전기를 작동시키는 주요 부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3메가와트급과 5.5메가와트급 두 가지 블레이드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험을 다해서 저쪽에 보시면 블레이드의 회전력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 발전. 블레이드의 회전 반경이 커질수록 우리가 발전기 한 개의 터빈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량은 더욱 많아집니다. 결국 회전 반경을 키우기 위해선 블레이드도 대형화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무게죠. 블레이드는 3메가와트급의 경우 날개 하나당 길이가 40m에서 60m 사이, 무게로 치면 약 10톤에서 20톤 정도의 구조물인데요. 이 거대한 구조물이 거친 해상의 환경에서 파손되지 않고 견디기 위해선
장치의 대형화 기술과 더불어 안전을 위한 내구성 그리고 탄소 섬유와 같이 무게를 줄이는 데 필요한 복합 소재의 개발이 중요한 시점이죠. 스파캡에서 이탈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 잘 체크해서 문제 이상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블레이드 한 개의 수명은 약 20년 정도. 하지만 블레이드는 풍력 발전 시스템 요소 가운데서도 고장률이 높은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물질과의 충격은 물론 낙뢰와 소금 결정으로 인한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블레이드 날개의 끝단 속도가 평균 시속 30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거친 풍속과 회전에 의해 더 많은 힘을 받게 되는데요. 때문에 설치 전 블레이드의 안정성 테스트는 필수입니다. 이축 피로 시험은 쉽게 말하면 저항력 테스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풍이 부는 실제 상황처럼 블레이드를 상하 좌우로 흔들고 모의 하중을 가해 피로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20년이란) 기간의 바닷바람을 압축한 극한의 스트레스를 견뎌냄으로써 내구성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성능평가. 이와 같은 테스트 과정은 블레이드 한 기당 매일 24시간 한 달 동안 쉼없이 진행됩니다. 기술적 결함 등으로 운행 중에 손상될 경우 보수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만약 블레이드를 손상된 상태로 계속 사용한다면 발전 효율이 연간 최대 20%가량 떨어져 경제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유레카! 사람은 못 들어가고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이는 크기의 직경의 이제 상수도관인데, 이 상수도관을 이제 오래 쓰시다가 보면은 부식이 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깨져나오고 그러면은 물이 새잖아요. 그 배관 내부에 들어가서 내부의 상태를 들여다보고 뭐 검사를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용도에 쓰는 로봇.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여기서 배관 로봇. 사람을 위해 개발한 로봇은 땅의 위아래를 가리지 않습니다. 지난 27일엔 대구에서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하다 보면 해마다 일어나는 인명사고. 최 박사는 그 해결책을 로봇에서 찾았습니다. 얘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캐터필러가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우리가 그 탱크 트랙 같은 캐터필러 4개가 있어서 웬만한 데는 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 앞에 있는 이 더듬이 같이 생긴 이것이 이제 그거는 배관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그 센싱을 하는 센서입니다. 여기 카메라예요. 누수나 파손된 배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반 로봇과 달리 탄탄한 내구성뿐만 아니라 방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배관의 현재 상태와 위치를 파악하고 목적지까지 똑똑하게 찾아가 임무를 수행합니다. 지금도 뭐 눈은 되게 높잖아요. 로봇에 기대하는 것들은. 태권 V가 아니면 그게 무슨 로봇이냐. 파이프 로봇이 왜 로봇이냐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실용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런 것도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사람 대신에 들어가서 희생을 한다고 하나 뭐 그런 어쨌든 간에 사람 대신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해주는 그런 고마운 로봇이 되겠죠. 긴 배관 로봇은 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오래 견디기 위해 특수하게 고안된 구조라고 합니다. 이게 반쪽이고요. 나머지 한 반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개를 붙이면 이렇게 길죠.
개를 가스배관에 집어넣어 놓으면 자기가 센싱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나오는 그런 로봇입니다. 이거는 되게 유명합니다. 이 로봇은. 논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로봇을 대상으로 쓴 논문들을 전부 다 그 참고 문헌에 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로봇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3개가 달려가지고 3개의 속도를 잘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면은 커브도 틀고 가지가 나와 있는 우리 T자관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데서도 이제 중간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이게 가능해요. 배관 로봇 분야의 선구자로서 이와 관련된 논문과 특허를 낸 최형렬 박사. 특히 이 기술은 2004년에 대한민국 특허기술 대상인 세종대왕상도 받았습니다. 유레카! 이곳에선 캐나프의 에너지 고밀도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목재 펠릿을 대체하거나 원유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에너지, 즉 열량의 밀도를 상대적으로 높여야 하기 때문이죠. 발전용 목재 펠릿의 보완제로, 원유에 대응할 수 있는 고열량의 오일로 캐나프가 가진 산업 가치에 희망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초본 식물인 캐나프는 에너지원으로서 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우드 펠렛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펠렛이라든지 원유 형태의 고밀도화 후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결과에 의하면 캐나프 펠렛은 현재 발전용 우드 펠렛의 보완제, 즉 일부 대체제로서 열량이 충분하고 캐나프 오일의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유에 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무려 93.5%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전환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연구팀. 캐나프에서 어떻게 오일을 추출할 수 있을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캐나프에서 오일을 추출하기 위해서 반응기에 분쇄된 캐나프와 용매제인 물을 혼합시켜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때 반응기 온도는 250도에서 350도로 가열합니다. 물과 혼합된 상태로 추출된 원유에서 이제 순수 원유만 분리해야 하는데요. 서로 섞이지 않는 2가지 이상의 액체를 밀도차를 이용해 분리하는 도구, 분별 깔때기를 통해 물과 원유를 분리합니다. 물이 섞인 원유와 거기서 원유만 뽑을 수 있도록 돕는 추출제를 함께 넣고 기다리면 밀도가 낮은 물은 위로, 밀도가 높은 원유는 아래로 분리되죠. 이렇게 분리된 원유는 다시 감압증류법을 이용해 원유에 섞여 있는 추출제까지 증발시켜 순수한 상태의 원유만 남기는 겁니다. 이렇게 탄생한 캐나프 원유. 그 특성이 수입 원유와 큰 차이가 없을 만큼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실생활에서도 캐나프 오일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열리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유레카! 텅스텐이 함유된 폐기물을 재가공해 다시 텅스텐을 만든다는 것. 우선 폐 분말에 하얀 가루를 섞어줍니다. 이렇게 알칼리 분말과 텅스텐이 함유되어 있는 폐기물을 섞어서 텅스텐만 선택적으로 녹여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알칼리와 섞인 폐 분말을 고온에서 녹여 잘 혼합해주는데요. 이렇게 900도씨까지 3시간 정도의 온도를 올리고 상온으로 온도를 식히게 됩니다. 총 6시간에 걸쳐 분말을 녹이는 용융 작업을 거치고 기계에서 분말을 꺼내보면 이렇게 꾸덕꾸덕한 덩어리 형태로 변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텅스텐 성분만 뽑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혼합물을 다시 물에 넣는 용해 작업이 필요하답니다. 이렇게 물에 넣어주게 되면 텅스텐만 물에 녹아나고 나머지 찌꺼기들은 가라앉게 됩니다.
용해 과정을 통해 물 아래 가라앉은 침전물은 걸러내고 텅스텐이 녹은 수용액만 사용하는 것이 관건. 다음은 텅스텐 수용액을 한 번 더 정화해 불순물을 걸러내는 여과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 작업까지 마쳐야 고순도의 텅스텐 용액이 만들어진다고요. 이게 완전 순수한 텅스텐 용액입니다. 아직까지는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텅스텐. 본격적으로 분말화하기 위해 시환 반응조라는 기계에 텅스텐 용액을 넣습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반응조를 작동시키자 장치가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하는데요. 가지고 와주세요. 그때 무언가를 애타게 찾는 기술자. 반응조 안으로 정체불명의 흰 가루를 넣는데요. 저희 텅스텐 정령 공정 중에 분산제 역할을 하는 첨가제입니다. 가루의 정체는 암모니아가 소량 첨가된 분산제. 이 분산제와 산성 용액을 넣으면 용해되었던 텅스텐 입자가 재결정화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용액에서 텅스텐 침전물이 생기는 모습이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장비가 열심히 가동 중이던 그때 이번엔 또 다른 용액을 넣는 기술자. 결정화 공정의 핵심인 제2첨가제를 첨가하는 공정입니다. 제2첨가제는 불규칙하게 분산된 텅스텐 침전물을 다시 녹여내 균일한 반응 조건을 형성, 구형의 텅스텐 분말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정말로 텅스텐이 녹았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텅스텐 분말이 만들어졌을지 반응조에서 용액을 뜯자. 분말 보이시죠? 알칼리 화합물은 위로 뜨고 텅스텐 분말은 아래로 가라앉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다량의 암모니아 수에 직접 폐기물을 녹이는 방식이었다면 이 공정은 소량의 암모니아와 산화제를 텅스텐 용액에 주입해 분말을 형성한 뒤 재용해하는 방식으로 암모니아 사용량은 물론 비용까지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덧 마무리 과정. 텅스텐 수용액을 완전히 고체화하기 위해 물은 걸러내고 여과 장치에서 분말만 따로 응집하면 이렇게 고체 상태의 텅스텐 분말이 완성됩니다. 텅스텐 정령 과정을 거쳐 나온 순수한 텅스텐 산입니다. 건조기에서 완벽히 수분을 제거한 텅스텐 분말은 마지막으로 성형, 가공 과정을 거쳐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 형태로 바뀌며 텅스텐 산업의 기초 소재로 거듭난다고 하네요.